시청자 여러분, 이방갑의 공식 보도원 김일중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북한 뉴스, 그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기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 전문 기자들이 밝히는 북한 소식과 은밀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무려 9번의 방북 경험은 물론 북한학 박사까지 그야말로 가방끈이 긴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부터 고위층까지 북한 내부의 1급 기밀을 알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신석호 기자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신석호 기자 어디 계십니까? 네, 동아일보의 신석호 기자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북한에 9번 다녀왔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기대돼. 네. 너무나 기대돼.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라면 어디든 간다는 기자분이 계십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를 출입하며 모은 북한 정보들을 이만갑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북한 취재 전문 기자 채널A의 강은하 기자. 통신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통신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안녕하세요. 채널A 강은하 기자입니다. 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모두 출입하며 보고 들은 정보들을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야, 이거 막강한데. 뉴스 라이브로 되는 것 같아, 지금. 자,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북한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의 임신 소식을 국내 최초로 보도한 탈북민 출신의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기자 강미진 기자 나와주시죠. 깜짝 놀랄 정보력으로 북한 내부 실상을 전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강미진 기자입니다. 저는 북한 매체에서 그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북한 내부 실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만갑 기자 특집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제부 부장님이 오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신석호 기자님. 만약에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프랑스 어디 식당 근처를 가다가 김정남을 봤어요. 어머나? 김정남이 서 있네? 그러면 이제 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나 봤다. 봤으면 바로 거기서 인터뷰를 해야죠. 무조건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녹음을 따고 사진을 찍고 그런 다음에 부장에게 보고하겠죠. 부장님 저 특종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겠죠. 그러네. 강은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배랑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선배 옆에서는 전문이란 단어를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연차입니다.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저 2011년에 입사했어요. 11년이요? 아유, 이제 뭐 그러면은 거의 되셨는데. 된거 아니에요? 네. 한참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예. 일기죠, 일기. 채널A 기자, 일기. 네, 제가 공채 1기입니다. 일기예요. 김일기선 기자님도 사실 북한에서 기자셨잖아요. 네. 혹시 북한에 계실 때 그 북한에서 한국 기자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저게 80년대 초인가 70년대 말에 대한민국에서 예술단이 올라온 거예요. 평양에 올라와서 공연을 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나가는 사람 붙들고 공연 소감을 들어보겠다고 극성스럽게 흔드는 대한민국 기자들은 봤어요. 아니 뭐 우리 취재진이 뭐 열정적으로 하니까 예, 끝까지. 그때도 극성스러웠어요. 아니 끝까지. 그렇게 열정적인 기자님들 만났잖아요. 남북 기자님들이 인사 좀 한번 정식으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8, 90년대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기자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 79년부터 기자 생활을 서열순으로 앉혀놓은 거야, 지금. 자. 그러고 보니까 예. 야, 이게 배려가 있었네요. 북한을 9번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북한을 9번 다녀오셨으면 제가 처갓집 간 횟수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북에 계세요? 900의 자리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신 기자님? 9번. 평양에 이제 방문을 하면 저희 그 그러니까 일종의 남한 관광객들이죠. 단체 회원들이 평양을 둘러보고 통상 백두산을 갑니다. 백두산도 제가 4번 이상 올라갔어요. 모든 계절에다 한 번씩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양산도 주로 가고요. 예, 한 번은 남포에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갔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남북 회담을 취재하러 가는 기자들은 고려 호텔 안에만 있어요. 고려 호텔에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먹고 자고 오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본 평양은 고려 호텔이고 또 조금 이해를 해준다면 그냥 평양 도심 정도를 보죠. 근데 저처럼 그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따라가면 평양 시지만 농촌의 모습을 잘 보고 왔습니다. 신기님 저 사진은 뭡니까? 저기가 바로 제가 방문했던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구빈리 협동 농장이라고 합니다. 농장? 옥수수인가? 평양에 우리가 보는 도심만 제외하면 사실 다 저렇습니다. 옥수수 밭이고 민둥산이 있고 그 사이로 개천이 흐르고 그 개천에 돼지가 떠다니고 염소가 떠다니고 거기에 발가벗은 아이들이 헤엄치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 선생님, 예. 저 김기성 기자님은 저희 기억나십니까? 저기 우리 계속 농촌동원 나가던. 아, 저기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9번 북한에 갔다 오셨다지만 나는 그때 현지에 있었다는데 기자의 심정으로는 자유세계에서 기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그 길 노상에서 액션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엄청 썩어지게 해요. 몰라 빨아 나와서 우리도 못 다니게 하고 뭐 어쩌고 계속 그렇게 욕해. 왜냐면 너무 통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철쭉 다 이렇게 하니까 예, 아예 못 다니게 해요. 그 제일 환영한 게 고려 호텔에 갇혀 있다가 도로 가는 거. 도로 가는 거. 제일 환영이에요. 평양시 주민들은.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또 사진 하나 있죠. 네. 자, 이 사진은요, 기자님? 저기가 바로 그 구빈리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촌그 부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를 데려가준 그 지원단체에서 저 구빈리 협동농장에 젖소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젖소와 염소의 젖을 짜서 그 산유라고 합니다. 북한의 요구르트인데요. 그거를 만드는 그런 공정까지 지원을 해줘서 구빈리는 그래서 남한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잘 살게 된 그런 마을 중에 하나지요. 사실 그 남한에서 올라간 소들 같은 경우는 젖소로서 활용되기보다는 농장에서 밭을 가는 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소가 밭을 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 소가 평양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평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촌들에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소는 밭을 갈겠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 기자가 특히나 북한에 가면 그런 농촌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혹시 그 부장님 북한 주민들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얘기를 처음에는 정말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한번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2002년 7월에 평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뒤에 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당국자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니까 좀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한 10사람 정도를 밤에 고려호텔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평양역 앞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선처를 베풀었어요. 네. 선처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나갔는데 제 옆을 북한의 한 남자가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로 쳐져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경제개혁했다는데 월급 정말 올랐어요? 사는 거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그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한 거예요. 저게 당국자가 아니라 진짜 평양 사람한테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했죠. 야 이거 특종 잡았다. 기뻐했는데 그걸 감시원이 본 겁니다. 어떡해. 감시원이 본 겁니다. 어떡해. 그래서 뒤돌아오더니 저한테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지금 이 동무한테 무슨 말이다. 대놓고 앞에서요? 깜짝이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그냥 뒤로 누웠어요. 그냥 뒤로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나 무사.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남한에서처럼 취재를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죽을 뻔했어요. 그 기자님은 근데 듣고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습니다. 네. 나를 혼내라. 왜 나를 혼내지 않고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제가 거기서 큰 소리로 항변을 해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죽이는 거예요. 쳐주는 게 거기서는. 아, 그래요? 차라리 저 녀석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어요. 하면 걔는 살 확률이 있지만은 걔는 죄가 없으다 하면 내가 보기엔 더 위험할 거예요. 그러네. 안 그래요? 북한이 그런 나라라니까. 네. 그리고는 다시 더 안 이상 그러겠다. 별일 없으셨어요, 기자님께는? 저한테는 별일이 없었어요. 어... 이분에게도 별일이 없어서 통일이 돼서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자분들이 나오니까 특히나 우리 신 부장님께서는 또 말씀을 너무 흥미진진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는데 우리 강은하 기자님은 통일부 또 외교부 국방부 출입 기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북한 정보는 누구보다 또 좀 빠르게 접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보통 기자들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중에 한 2군데 정도를 걸쳐 있어요. 3군데를 다 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은 능력자다. 나만이 그렇다. 뭐 제가 말하고 예. 싶었던 건 아니지만 예. 예. 정말 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되게 유기적인 부처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통일부, 외교부 출입을 올해 한 3년 정도 했는데 외교부에서 특히 우리 이만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세요. 외교부에서요? 네, 되게 재밌게 본다. 이게 당국자분들이랑 식사를 하면 채널A 기자라고 하면 이만갑 프로그램 정말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유독 많으세요. 보니까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희도 못 가는 곳을 다녀오시는 걸 보면서 역시 이만갑 했었습니다. 야, 이게 외교부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 어떻게 보면 이만갑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러면 워낙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실 테고, 북한 관련 취재도 많이 하셨을 테고,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기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쯤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이제 려명거리를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세워져 있던 건물 하나를 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철거 과정에서 북한 인부분들이 거의 뭐 한 100여 명분이 바닥에 깔리신 평양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 수백 명이 매몰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층 골격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잔해에 그대로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제대로 된 구조 작업보다 사고 사실이 새나가는 걸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그때 이제 후일담처럼 이제 저한테 그 내용 주신 분 말고 다른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절대 새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북한 안에. 그분들이 다 이제 불려와서 처벌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진짜 의미 있는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쓴 기사로 인해서 이 북한 내부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이런 상처나 혹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사를 쓸 때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강 기자님 지금 나오신 김에 강 기자님이 했던 특종이나 단독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런데요. 아니, 제가 감히 선배 앞에서. 기왕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단독하셨던 게 뭐 있죠? 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그다음에 뭐 5분이 이제 북중 경계지에서 강제 납북되신 보도도 이제 강제 최초로 납북 관련된 거. 한번 했었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북한 군이 이제 탈북을 한 북한 군인데 몸에서 이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됐다는. 정보당국 관계자는 올해 탈북한 북한군에게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위급 간부에게만 탄저균 백신을 보급해왔는데 이번에 탈북한 군인은 중간급 간부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우리 강 기자, 열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혹시 강 기자님은 만약에 네.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네네. 그러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제일 취재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제일 만나보고 싶은 건 김정은이고요. 그렇죠. 역시 팩 있어. 역시 막내가 패기는 있어. 네. 어. 네, 김정은 인터뷰를 한다면 야, 진짜 멋있네. 세계 특종이 아닐까. 만나면 제일 처음 던질 질문은 뭐예요? 저는 항상 김정은 관련 보도를 하면서 궁금한 게 김정은의 머릿속이 항상 정말 궁금해요. 진짜 그 지도자, 그것도 3대 세습된 북한이란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사는 삶이 행복하냐. 저는 그걸 가장 처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질문을. 지도자로 사는, 독재자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게 참 궁금해요. 예. 예, 그런가 하면 네. 강미진 기자님은 북한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탈북민 기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북한 전문 매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데일리 NK는 이름 그대로 매일 북한입니다. 네. 그런 것만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또 전반을 속속들이 전하는 그런 매체인데요. 주민들이 인권 실태라든가 북한 정권의 현황을 이제 보도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강미진 기자님이 오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북한에서 언제 넘어오셨어요? 저는 2010년 초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기자로 북한에서는 기자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을 좀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여명위원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명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가정주부들의 조직인데요. 결혼을 하게 되는 여성이 별다른 직장이 없으면 여명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여명에서 모든 농촌동원 또 사회정치 그런 학습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어머니 욕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단체 위원장이셨으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파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우리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혁명이 수레바퀴도 우리 북한 여자들이 같이 밀고 나간다. 그 김일성이 말한 건데 그만큼 여자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존재보다도 네, 그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도 우리 여자들이 지키고 장마당도 우리 여자들이 가정도 여자가 지킨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가서 깃발 날리는 것도 우리 여자들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맹을 정말 직맹, 여맹, 사로청인데 사로청은 서 있는 사로청, 직맹은 누워 있는 직맹, 달리는 여맹입니다. 네. 그 여성들의 파워가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남자들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원이냐 직맹이냐 갈리거든요. 그다음 사로청이냐고. 근데 여성들은 무조건 취직 가게 되면 20대부터 50대 그냥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성 동맹에 들어가니까 엄청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 여성 동맹은 이 직장인들보다 더 조직 생활이 강하니까 집에서 노는 여자들 계속 끌어보니까 야! 어라! 어쩌라 하니까 여명위원장이 어쨌든 가장 무서운 존재면서도 또 파워가 세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뭐 사회부 기자분들이나 외교부 이쪽 기자분들은 거의 뵐 일이 없으니까 TV에서만 보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보면은 기자분들 쫙 앉아서 이렇게 이 타자를 굉장히 빨리 치시잖아요. 우리 근데 강미진 기자님은 이거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 손이 막 떨리는 거거든요. 저는요 사실 회사 입사할 때 정말 한 글자도 칠 줄을 몰랐어요. 한 단어를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자판에서 그걸 찾는 게 오손내껏 한 문장을 썼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와서 좀 타자 쳐달라고 이걸 3일 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남냐 나가냐. 네, 그래서 1시간 빨리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3개월이니까 그때 그 타자 시험을 봤는데 320타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800타입니다. 야, 여기서 갑자기 왜 자랑을 해요? 800 타면 어느 정도 국도예요? 저 거의 속기사 수준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신 기자님 몇 타 치세요? 부장님. 부장님은 에이, 강은하 기자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저 대변인 받아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설주 그 임신 소식을 맨 처음에 아시고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이설주 임신 기사는 기사가 나가기 한 47일 전에 제가 입수를 했고요.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 부류의 그 정보원들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아주 고위층에 있던 정보원을 한 2년 동안 이제 그냥 저랑 연결을 맺던 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원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친척 집에 갔었는데 그 친척이 하는 얘기가 원수님 부인이 배가 이렇게 임신된 거 같이 이렇게 배가 나와서 봉화 진료소에 왔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의 좀 말을 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어땠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진료에서는 어떤 그 진료를 받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설주가 1월이면 출산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딸애를 임신했다는 걸까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회사가 아들인 걸 잘못 오진해서 딸로 했다면 이건 진짜 오버다. 특보가 아니라 오버다. 그래서 한 47일 동안 대기 목록에 매달려 있다가 제가 후에 이제 이거 다시 알아봤는데 정확하다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김정은 왼쪽 발목 수술한 것도 제가 먼저 이제 뉴스를 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내부 정보원들과의 그 유대 관계가 저는 제 진짜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주거든요. 그분들이 바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유대 관계를 오래 이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좋은 소식 있게 되면 비슷하게 뭐 삼지연 요새 삼지연 불났는데 미련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삼지연 이제 불탄 산불 소식까지. 네, 산불 소식도 이제 제가 냈었거든요. 대박이다. 우리 국제부 기자님들 나오니까 오늘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파헤치러 갑니다가 되겠네. 자, 우리 지금 이만갑의 기자님들 모시고 특집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자님들이 준비한 기사로 이만갑을 꾸며볼 텐데요. 일명 리만갑 일보입니다. 예, 첫 번째 기사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를 전부 출입하고 있는 우리 강은하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26명의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납치된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취재 결과 통일부에서는 이들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밀 무엇인지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리포팅 잘한다. 이야. 와, 소름 야. 아니 갑자기 톤이 확 달라지시네요. 이야. 아니 진짜 난 며느리로 만약에 저렇게 어머님 도대체 김치는 왜 2포기를 하신 겁니까? 저희 시어머님한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결혼하셨어요? 저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완전 맘마맘마 이러면서 하죠. 맘마맘마 이러면서 하죠. 근데 진짜 그 아까 강은하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정말 이거 납치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부도요. 실제로 납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납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자들에게도 매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중 접경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둥 이쪽은요. 사실 탈북자분들이 안 가시기를 권하고 있고 탈북자분들뿐만 아니라 관련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납치 방법이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봉고차가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훅 와서 태워서 그 길로 바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탈북민들 혹은 이제 관련자들의 그 북중 경계지의 여행이나 이런 걸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강미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임지연 씨였나요? 네. 예. 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한 정보원으로부터 임지연 씨에 대한 그 정보를 받았어요. 네. 사실 제가 쓰는 기사의 대부분이 북한 시장 경제 기사가 대부분인데요. 납치 관련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납치를 해갔냐 이제 여쭤봤더니 중국에 일단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칠버산 호텔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칠버산 호텔이 그 내부에 지하에서 북한 보위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칠버산 호텔에서 중국인 남편이 조금 도움을 줬나 봐요. 이제 칠버산 호텔까지 유인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북한 보위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석고붕대에서 갔다고 하는데 석고붕이 뭐예요? 석고붕대라고요. 딱 감싸면 굳어져요. 예. 그러니까 석고를 우리 기부스 하듯이 그렇죠.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거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칠보산은 어디 위치해 있는 거예요? 칠보산 호텔은 아마 심양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양. 심양? 네. 심양이면 뭐 아직 북한 경계랑도 굉장히 먼 곳인데. 멀죠. 네. 그 남편이 유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 하니까 돈을 보내자. 그래서 일단 돈을 먼저 송금을 했고요. 근데 송금한 과정에서 돈이 사고가 생겼다. 이러니까 임지연 씨는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오게끔 이제 그 남편이 좀 유도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이게 작전을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북한 국경 군인들 보고 물어봤거든요. 압록강 쪽으로 해산 쪽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전혀. 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아, 그러면 이 임지연이는 자발적으로 건너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저도 기자 생활을 한 11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심양의 칠보산 호텔과 연길에 유경 호텔이 있는데, 이건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정원이 철수를 합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성의 유경부 부장이 김정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북 지역을 다시 장악을 하자. 그래서 동북 지역을 장악을 해야 북한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김정일이가 사인하면서 그때 북한에 돈이 없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칠보산과 유경을 호텔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길과 그 심양 지역에 국가안전 보위성의 아지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북한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동의 그 기업인 그 마사홍 그 회사 그 회장이 이제 지분 50% 되고 북한 국가안전 보위성이 50% 돼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안전보위부의 아지트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 안에서는 정보기관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 잡아가다가 고문도 하고 뭐 끌고도 가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중국이 그걸 막긴 막았는데 이 호텔이 생겨나면서 북한의 이제 그 동북 지역에서의 대외 공작이 정말 이제 공고화되고 이제 활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탈북민들 이렇게 잡으면 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북송을 시켰죠. 강압적인 매를 때려서 공포심을 줘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칠보산 호텔 일단 먼저 감금을 합니다. 감금을 해서 그 안에서 일단 먼저 그 겁을 주고요.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중국 단동 지역에 들어와서 무역을 했던 상인처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내간답니다. 이제는. 그 사실 납치를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까지 멀리 나와서 왜 우리 탈북민들을 납치해 가는 걸까요? 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그 탈북자 정책이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 시대 때에는 탈북자를 강하게 감추고 처벌하고 이제 수용소 가두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는데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탈북자를 활용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남쪽을 경험한 탈북자가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 정권이 나만 나쁘다고 욕을 하는 것보다 남한을 살아본 북한 주민이 와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김정은이 너무 좋아하니까 국가안전보위성 중앙이 달라붙은 거예요. 중앙보위부가. 그래서 이제는 중앙보위부 차원에서 이제 그거 공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러면 한국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를. 자, 근데 뭐라 이렇게 하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무리 총알을 하겠다. 총알 짓기 전에 넘으면 니네 가족 살려줄게. 후에 들어오면 니네 가족 담보 못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위치상 삐라가 오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근데 삐라 하나를 우리 아버지 운전석 앞에다가 예쁘게 붙여놓고 간 겁니다. 오늘 아침. 예쁘게 붙여놓고 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와. 그 보는 순간 그냥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삐라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예쁘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예, 느낄 수 있게. 그러면 김기석 기자님,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지만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게 되는데 김 기자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한 번은 단동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갖고 제발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갖고 어디까지 가면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북한 시스템을 너보다 더 잘 알고 이거 정확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돈 준다고 해서 니께 다 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도 단 몇 프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돈 받아먹을 걱정과 노심초사 하지 말고 가족을 끌고 탈북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대한민국에 데려올게. 형 누님 그렇게 못해요. 뭐 고모 그렇게 못해요. 그 옆에서 뭔 말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 듣다가 내가 딱 감잡고 꽃제비들도 부모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별 하나 보고 동남아를 돌아서 대한민국에 품에 안기는데 너는 왜 못 오냐? 너네는 못 간대요. 그럼 거기서 죽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아예. 그렇지 않으면 걔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잘못 다쳐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안 와요. 아. 일부러? 네. 저 여지를 두면 자꾸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북한 이제 동생뻘이에요. 근데 걔가 작년도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북한에서. 엄마가 전화가 처음에 왔는데 얘네는 연선 지역이라서 엄마랑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할 정도로 이제 자주 통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항상 편안한 목소리인데 덜덜덜덜 막 떨면서 이게 내가 어떤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놀라지 말고 전화 받아. 이렇게 엄마가 직접 목소리를 전화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누구냐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담당 보이시돈이라고 바로 말을 하더라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쫄아가지고 너무 놀랐대요. 머리끝가 딱 건드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도 조국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막 이제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나 못 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 품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 여권 없니? 이러면서 너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오면 내 데리러 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간암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듣는데 어머니한테 제 아프단 소리 하지 마시오. 얘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가서 죽으라면 제가 가서 조국에 가서 죽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됐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진짜로 그랬대요. 아무튼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탈북민들이 알고 계시면 스스로 되게 조심을 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재입국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북한의 기획입국의 그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탈북민의 가족을 이용한다. 방금 전에도 저희 탈북민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피부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와달라, 나를 만나달라라고 했을 때 워낙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북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탈북 브로커를 이중 스파이로 이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처음부터 아예 그 보이부하고 연결을 해서 처음부터 브로커들이 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돈을 위해서 불러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탈북민을 돈으로 유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한테 돈이 되는 사업을 하자면서 유인을 해서 국경까지 오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특히나 뭐 가족을 특히 이용하면 그 누구도 뭐 돌려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전이에요. 이상 그 시집현인데 시누이하고 그 남편이 오다가 붙잡혔대요.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그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뭘 하겠냐고. 자살했는데 그 시집현에서 이상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이상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한답니다. 그래 왜 1,000만 요구하는 걸까? 죽었는데 이 남편을 구해야 되겠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붙잡힌 걸 가지고 보이부가 이상 또 다시 아불가에서 돈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망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간악합니까 글쎄.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린 전화를 1분 이상 안 합니다. 1분간 딱 하고 또 다시 끊었다 다시 하고 하는데 5분, 10분 하고 다시 전화를 키면은 우리는 깐지로 들어가요. 깐지는 중국말로 끊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계속 통화가 들어가는 거는 보이부가 전화를 켜놓고 거기서 항시적으로 대기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한 탈북민은 지금 북한에 가족이 다 계시는데 중앙에서 직접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다음 그 유원지 공원 같은 데 가서 데려가서 또 노는 모습 찍고 이렇게 다 찍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이 가족들한테 그동안 당에서 무관심했는데 이제부터 잘 돌봐주겠다.
예, 잘 돌봐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잘 있어라. 이렇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탈북민이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준다는데 혹시 내가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근슬쩍 이런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브로커와 북한의 보위부는 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면은 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또 연락처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안전한 선이 보위부를 통해서 두만강을 넘는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위부 사람들은 북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탈북을 넘겨주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충성 자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위지도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자기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10명에 2명 정도, 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두만강을 넘은 다음에 자, 두만강을 넘었으니까 돈을 붙여라. 돈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중국 공안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 가족, 돈, 브로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을 다시 그 납북을 시키잖아요. 그 납북돼서 북한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조선중앙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중앙TV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고 정해진 워딩을 나와서 그대로 외워서 읽으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이분이 정말 얼굴 다 경직돼 있고 어떤 고문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상상으로 떠오를 만큼의 표정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2007년 12월 달에 몽골 사막을 거쳐서 결국은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제 혈육을 다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령님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령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책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됐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굳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늦게나마 알고 깨우쳤기에 그들을 욕되게 하였던 책을 마침내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이다. 자, 지금 벌써 말투는 벌써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장군님 찬양을 하려니 사실 저희가 봐도 좀 이건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주 씨가 그랬나요? 저한테 그런 거 오빠 이게 자유의 냄새에 맡다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그러는.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유 없는 곳에서 절대로 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이제 유인 납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에 들어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다시 유인 납치 당한 사람들을 TV에 내오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으로 남한 사회는 허위 날조의 사회이고 자기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책으로 쓴 이 모든 글들이 남한의 안기부가 자기를 하게끔 압박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저기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를 쓰신 우리 신석구 기자님. 그러니까 저 영상 속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영상이 나온 매체입니다. 매체. 저 영상이 나온 매체는 보니까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외용입니다. 대외용이라서 남한에 오신 탈북민들을 유혹하고 설득해서 재입국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TV는 북한 내에서 방송이 되잖아요. 그거는 체제 이제 선전용이죠. 그런데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북한 내부 사람들한테 퍼지는 게 과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저 사람이 탈북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괜히 체제 유지에 안 좋다.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판단되면 방송하지 않겠죠. 그러네요.